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요즘 각종 SNS나 개인 블로그에 유독 하늘 사진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을이 다가오면서 하늘도 높아지는 건데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의 세상사는 계절과는 관계없이 늘 복잡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서울 경기의 많은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8월 30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세종대로에서 흥인지문 2.8km 구간에 버스 전용 차로가 추진됩니다. 차로를 줄이는 대신 보행 친화거리도 조성됩니다. 세종대로 버스 전용 차로에 함께 추진되는 자전거 도로를 두고 종로구의회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봅니다. 서울시 고가도로와 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통행 소음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남양주에서 4.5톤 크레인이 넘어져 근처에서 작업하던 인부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서울시가 종로 세종대로부터 흥인지문까지 2.8km 구간에 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안이 발표됐는데 기존의 왕복 8차로를 6차로로 줄이고 버스 전용 차로와 보행 친화 거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송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로 중앙버스 차로 건설이 가시화됐습니다. 핵심은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흥인지문 교차로까지 2.8km 구간의 중앙버스 차로를 신설하는 것. 기존의 왕복 8개 차로를 6개로 줄이고 가운데 2차로는 중앙버스 차로로 이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버스 통행 속도가 30% 이상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차로에 들어설 정류소 15곳 중 13곳은 이동형으로 만들어 거리축제나 행사 때 도로 끝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줄어든 2차로는 보행 친화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종묘 앞 등 보행로 최대 폭은 5.5m에서 10.1m로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또 보행 편의를 위해 횡단보도도 7개 더 늘어납니다. 다음 달 공사가 시작되면 종로를 지나는 5개 버스 노선은 퇴계로와 율곡로 등으로 우회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보행 친화 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종로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연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서울시가 종로구에 버스 전용 차로와 보행 친화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전거 도로 신설도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종로구의회에서 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유가 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에게 들어봅니다. 송지현 기자. 네, 저는 지금 종로 세종대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송 기자가 나가 있는 그곳이 중앙차로가 신설될 곳이군요. 먼저 이 중앙 버스 차로 신설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부터 흥인지문까지 2.8km 구간에 중앙 버스 차로가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보이는 이곳이 왕복 8차로입니다. 이곳을 6차로로 줄이고 가운데 2차선에 중앙 버스 차선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예. 지금은 평일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버스들이 이렇게 이어서 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버스 열차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버스 열차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가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중앙버스 전용차로 신설과 함께 이 자전거 도로 만들기도 돼 있는데 종로구의회가 반대하고 나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보행 친화 공간의 일환으로 자전거 도로를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대해 종로구 의회가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어제 열린 임시회에서 이 내용이 다뤄졌고 반대 성명서도 채택돼서 서울시에 전달됐습니다. 예. 종로구의회가 성명서까지 제출했다는데 이 반대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네, 종로구 의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현재 있는 자전거 도로도 재구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제대로 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이곳에 자전거 도로가 건설된다고 해도 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통 정체나
또 보행 불편을 야기한다는 점에 있어서인데요. 일반 차량의 경우 버스 전용 차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6차선으로 줄어드니까 속도가 시간당 4km 이상 감소한다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예. 또 이렇게 교통 정체나 이런 게 일어나게 되면은 매연이나 소음 그리고 미세먼지도 더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종로구 주민이 받게 돼서 종로구 의회가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예. 그럼 서울시와 종로구 의회는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입니까? 네, 어제 반대 성명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종로구 의회는 서울시 답변을 들어본 뒤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종로구 주민들과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세종대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송지현 기자였습니다. 있는 자전거 도로도 유명무실하다는 보도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새로 또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 글쎄요, 그 넓은 종로 한복판에서 자전거를 탈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종로구 연결해봤습니다. 거두려는 자, 내지 않으려는 자, 지자체는 지금 고액 상습 체납자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다양한 징수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정 기자. 네, 저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광주대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광주시는 체납액 징수에 그야말로 올인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많이 징수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주시는 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장면이 광주시와 시청 공무원들이 단속을 벌이는 현장입니다. 예. 경찰이 신호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행위 등에 대해서 단속을 벌이는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과태료 체납 차량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예. 광주시는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악덕 체납자들의 체납 세금 징수에 전력하고 있는데요. 인근 지자체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체납 활동을 벌이면서 체납액 670억 원 가운데 152억 원을 징수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보통 상습 체납자들은 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숨은 돈을 찾아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금 징수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광주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과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나와서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그 징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임미정 체납기동 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제 뒤에 보이는 것도 지금 그 체납 차량에 대해서 지금 활동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그 지금 보면은 그 체납자들이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에게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데 이걸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범칙 행위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한 세금 징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요? 네, 갈수록 지능화된 범칙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주시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사회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고발 및 취소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로 체납자 A씨는 세금을 회피 목적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이전하였고 이를 포착한 저희 시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여 5천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양한 그 체납 활동을 통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찰과 합동으로 이 과태료도 지금 많이 징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밖에도 어떤 그 세금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광주시는 다양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서와의 업무 협약을 통하여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 직원 번호판 영치, 100만 원 이상자에 대한 책임 징수제, 전문 추심 요원을 고용하여 고액 체납제에 대한 집중 조사로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세금을 다 징수할 때까지 끝까지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양 기자.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체납 징수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이 광주시의 이런 사례들은 서로 벤치마킹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광주시는 앞으로도 이 체납 활동 계속 이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광주시는 행정기관이 조사권을 갖고 벌일 수 있는 범칙 사건 조사를 비롯해서 뭐 체납자 가택 수색이라든지 부동산, 급여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말로 그 끈질기고 집요하게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광주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양재정 기자였습니다. 이 세금 꼬박꼬박 내는 저를 비롯한 여러 서민들이 불평등하지 않도록 광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강력한 체납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시우리 고개 정상 부근에서 4.5톤 크레인에 사람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트럭이 고개 정상에서 내려가던 중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서 근처에서 도색 작업 중이던 인부를 덮쳤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인부를 근처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인부는 사망했습니다. 어제 오전 6시 50분쯤 구로구 개봉동의 한 빌딩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컴퓨터를 비롯한 사무실 집기들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8일 밤 9시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공업사 컨테이너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인근 빌라에서 공업사에서 불과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신고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서 추산 188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강변북로와 인접한 광진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고가도로 그리고 이 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통행 소음 대부분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올해 5월 측정한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 소음 자료입니다. 측정 장소는 올림픽과 강변북로를 비롯해 내부와 경부 등 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고가도로 주변 13곳의 공동주택. 이 중 주간에는 6개 아파트 그리고 야간에는 모든 아파트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나선 김문수 의원은 이 같은 기준 이상의 소음 발생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야간에 58데시벨 기준에서 78데시벨, 약 20데시벨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사는 분들은 거의 밤새도록 20데시벨 이상의 그 초과된 기준에서 9m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답변에 나선 서울시 관계자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도로와 아파트 중 어떤 것이 먼저 들어섰는지를 따지는 기준 때문입니다. 대부분 먼저 건설됐고 그 이후에 이제 주택에 들어서면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김 의원은 그러한 기준을 들어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저소음 포장과 속도 제한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소음 저감의 가장 확실한 방법인 방음벽 또는 방음터널 설치는 안전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가도로를 먼저 짓고 아파트를 나중에 지었기 때문에 당신들 감수해라. 뭐 심하게 말하면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속도 제한을 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소음을 줄여주면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속도를 줄이는 문제는 뭐 합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경찰청과 함께 서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은 또 소음 감소는 물론 미세먼지 발생도 함께 줄일 수 있다며 제한 속도 하향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성동구가 음침한 탓에 이용이 되지 않던 어린이 놀이터를 새 단장했습니다. 이름에 창의 놀이터라고 하는데 기존의 어린이 놀이터가 놀이기구 위주였다면 이 놀이터는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이 특징입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시소나 그네, 미끄럼틀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바닥 놀이터와 모래 놀이터, 특이한 곡선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추억의 놀이인 다방구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할 수 있는 두 개의 기둥도 섰습니다. 이름에 창의 놀이터입니다. 기존 놀이터와 달리 널찍한 공간을 확보해 시야를 트이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성동구가 3억 원을 들여 지난달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조성되기 전까지 이 공원은 안전 취약 등급인 레드 등급이었습니다. 레드 등급은 그린 옐로 등급 다음인 가장 아래 등급으로 주민 체감 안전도가 낮아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놀이터 시설이 오래돼 군데군데 갈라지고 파손된 데다 수목이 우거져 음침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로 구성된 어린이 놀이터 운영협의체와 전문가, 어린이들이 직접 기획과 설계, 시공에 참여해 새 단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많이 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해서 어린이들이 놀기에 좀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사방에서 탁 트인 공간으로 다시 재조성을 하였습니다. 한편 성동구는 상원 놀이터를 비롯해 지난해 금오산과 무지개 공원에 창의 놀이터 3곳을 조성했고 내년에도 창의 놀이터 재조성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농촌의 풍경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로 똑똑해지고 있는 경기도의 농업 현장을 전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의 한 국화 농장. 강렬한 햇살에 비닐하우스 온도가 34도까지 오르자 자동으로 그늘막이 닫힙니다. 환풍기가 돌아가고 물까지 뿌리니 금세 온도가 29도로 떨어집니다. 식물이 잘 크는 온도와 습도가 자동으로 유지되는 스마트팜입니다. 갑작스러운 일기예보 때문에 그 마음을 졸여야 되고 당장 농장으로 달려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거기서 환경 제어가 다 직접 가능해서 조금 마음 심적인 여유가 좀 생깁니다.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팜은 사람이 없어도 알아서 토양 상태를 점검하고 농약을 칩니다. 그야말로 기계가 농사를 짓는 겁니다. 3D 카메라나 열감지 카메라로 병해충을 진단하거나 익은 정도를 판단해 수확까지 하는 첨단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일부 농가에서만 볼 수 있던 스마트팜 기술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ICT 융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 및 최적의 농사법을 찾기 위한 관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생육 단계마다 생육 정보를 수집한 것을 가지고 센서 정보와 상관 분석을 해서 그 단계별로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모델이 지금 개발 연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연구가 진화하면 로봇이 씨를 뿌리고 수확량을 예측해 관리하는 등 농가 운영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농촌의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전진아입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4년간의 증축 공사 끝에 완공됐습니다. 복지관 내에는 목욕탕과 찜질방, 그리고 장 담그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체험관 등이 마련돼 종로구 어르신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사랑의 노예가 되어버렸어. 구수한 트로트 소리에 맞춰 어르신들이 힘차게 런닝머신 위를 걷습니다. 건강상담실은 물리치료와 건강상담을 받으려는 어르신들로 북적입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4년 만에 증축 완공됐습니다. 12와 9비 69억 원이 투입됐는데 원래 있던 복지관 옆에 5층 규모, 연면적 1,820제곱미터 건물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증축된 건물에는 목욕탕과 찜질방, 건강상담실과 장체험관 등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종합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특히 목욕탕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화동에는 동네 목욕탕이 없어 목욕을 하려면 인근의 다른 동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쪽에 이 근처에 목욕탕이 없어요. 이게 지금 그냥 이거 얼마나 이걸 기대했는데.
5층에 마련된 장카페와 장체험관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장금이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이 바리스타와 강사가 돼 장 만들기 참가자들을 직접 교육할 예정입니다. 황토방이나 이런 곳에서 어르신들이 서로 담소를 나누는 공간으로서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그런 공간들을 좀 많이 활용할 계획이고요. 기왕에 심혈을 기울여서 지어진 우리 노인복지시설이 우리 어르신들이 더욱더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시게 잘 이용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련된 목욕탕과 찜질방은 안전 공사를 완료하고 이용 금액을 정한 후 10월부터 이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연입니다. 서울로 7017이 개장한 후 100일 동안 38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20일 개장한 서울로 7017은 옛 서울역 고가도로를 공중보행로로 꾸민 첫 사례로 평일 평균 2만 명, 주말에는 약 4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이 46%로 가장 많았고 누적 방문객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편 개장 9일 만에 발생한 외국인 투신 사고 후 경비 인력을 2배로 늘렸고 난간에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 남양주시는 공동 선별장에서 먹골배를 대만으로 수출하기 위한 선과와 포장 작업이 한창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배 품종 중에서도 수확이 빠른 원황배가 출하돼 지난 25일부터 선박 수출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수확한 먹골배는 대만으로 90톤이 수출되고 홍콩과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330톤이 수출될 예정입니다. 또 먹골배 주품종인 신고배는 오는 9월 중순 이후에 출하되고 11월부터 수출을 시작합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해 먹골배 370여 톤을 수출해 8억여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발달 장애인 부모들의 외침과 결국 쫓겨난 고척돔 상인들, 그리고 송파상훈 차고지 철거 반대와 1000일이 넘게 노숙농성을 이어간 화상 경마장 앞 주민들,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는 생계를 건 아현동 노점 목소리까지 저희 뉴스라이브에서 8월 한 달 동안 전해드린 이 소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외침이 많은 건지 담을 그릇이 작은 건지는 몰라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전해드리는 다윗의 목소리를 다 담아내지 못함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8월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 뉴스라이브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한 발짝 더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